기관 투자자들이 금시장에서 발을 빼고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제도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비자 카드 같은 걸로 사실은 결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대중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금이나 은 가격이 지금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우리 가상자산, 암호화폐, 요새는 암호화폐라고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상화폐. 예, 요새는 가상자산. 네, 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 많이 오른 거는 뭐 누구나 다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그 테슬라의 그 CEO죠. 그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의해서 이게 막 시장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하여튼 이렇게 왜 가상자산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과 배경을 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발행된 달러의 양이 2008년 이후에 약 10배나 폭증을 했습니다. 이게 뭐 20%, 300%도 아니고 10배면 사실 1000%가 올랐다는 건데 10여 년 사이에. 특히 지난해 2달 동안에 2월, 3월 달에는 그 전 10년 동안 풀린 돈보다도 더 많이 풀렸어요. 네. 우선 이렇게 달러가 많이 풀리면은 다른 대체 자산이나 상품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도 오르고, 뭐 주식 가격도 오르고, 지금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이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도 미국 못지않게 그 통화를 발행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3개 중앙은행에서 풀린 돈만 해도 지금 2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은행권을 통해서 풀린 양적 완화보다 지난해하고 올해에 더 많은 재정으로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재정은 많아봐야 한 1조 달러 정도 국채 발행이 됐었는데 지난해에는 국채 발행액이 4조 달러에 달해서 오히려 연준이 지난해 초에 푼 돈보다도 미국 정부가 국채를 통해서 푼 돈이 더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사실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미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부 정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나 그 그린 에너지 투자 쪽으로 해서도 엄청난 돈이 풀릴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러한 달러의 대체제가 되는 금이나 은, 비트코인, 원자재 알 거 없이 이게 주식과 부동산과 더불어서 가격이 사실은 다 올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자그마치 2008년, 그러니까 13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대고 또 국가에서 재정으로 그 이상의 돈을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풀리는데 그런데 유독 다른 대체자산들이나 가격자산들은 다 오르는데 이 금값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해 8월까지부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약간 반등세를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금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난해 금값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온스당 2,000불 이상으로 치솟자 그 다음서부터는 강력한 그 규제 정책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선물 시장에서 8차례에 걸쳐서 그 위탁 증거금과 그 유지 증거금을 올렸어요. 이것도 상당한 타격인데, 그래서 연초만 해도 예를 들어서 계약당 4,950불 했던 위탁 증거금이 연말에 와서는 12,650달러로 155%가 인상됐는데, 이게 위탁 증거금뿐만 아니라 유지 증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액수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8월 달서부터 금값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더 이러한 강력한 그 규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 8월 달에 22배였던 게 19배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9월 이후에는 그 19배가 15배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쪽도 한 32% 정도 그 인상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먹는 게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네. 개인보다도 기관 투자자들은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이러한 기관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특히 하반기 들어서 8월 달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금시장에서 발을 빼고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규모라는 게 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 일부만 그쪽으로 이동을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달까지는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은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같이 이렇게 오르는 속도나 이 기울기가 같이 갔는데, 8월 달 이후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해서 10월 달 들어와서는 완전히 디커플링 됩니다. 그 얘기는 금 가격은 하락하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서부터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은, 저거는 미국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금시장과 은시장을 규제하는 통에 금과 은 가격은 잡았는데 그 반대급부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치솟아 오른 거죠. 근데 금선물 시장은 미국이 이걸 규제를 하면 이건 어느 정도 금값이 잡힙니다.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은 미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를 하더라도 저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계에 수백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만 잡는다고 저게 잡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떤 걸 취했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당황해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금시장과 은시장에서 올렸던 증거금도 낮춰주고 레버리지도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시켜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기차가 떠나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떠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금시장으로 이제 돌아오질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데, 이 그래프에서도 봐도 지난 8월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륙하기 시작해서 올해 들어와서 아주 비약적인 그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커지기 시작해요. 네. 지금 이게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인데,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이 크다고 해도 금시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금시장 규모의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는 이 시장은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주식시장처럼 그 완만하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한 번 떨어지고 뭐 35%씩 떨어지고 막 하니까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일이 같이 벌어졌냐면, 우선 독일이나 카나다, 미국에서 전향적인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칸막이를 좀 헐어가지고 두 개의 융합을 추진하는데,
저걸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국이 쫓아갑니다. 지금.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진취적인 정책을 피는 게 지금 독일이고, 그 다음에는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이미 그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를 시장에서 해서 제도금융권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미국은 계속 상황을 보면서 지금 연기를 시키고 있는데, 아마 저거를 그렇게 크게 계속 연기시키지는 못하고, 아마 이번 하반기에 하여튼 가부간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 금융권은 제로금리 시대인데,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디파이라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즉 디파이라는 건 탈중앙화 금융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이건 대출이건. 네. 대신 여기는 은행이라는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즉 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장착된 코인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금융권과 달리 뭐 신용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도 빠를 뿐만 아니라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는 그 은행 이자도 높고,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예금 이자뿐만 아니라 그거를 예금하게 되면 관련 토큰을 발행해줘서 그 토큰이 올라가는 그 수익성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수입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은 돈이 몰려서 한 1년 사이에 그 10배 이상 지금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올 초에 미국이 금융권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거래를 승인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제도금융권이 암호화폐의 일부분인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즉 제도금융권하고 지금 가상자산 이 시장하고 생각보다는 급격하게 서로 융합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고 제도금융권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상자산 업무, 보관 업무서부터 이 디파이와 비슷한 시파이 업무를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NFT라고 대체 불가 토큰 그 사업을 확대하는 거, 이것들을 지금 물밑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서부터 페이팔, 마스터, 비자, 카드 이런 데가 가상자산을 결제하고 거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저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가상거래소에 들어가서 거래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는 비자 카드 같은 걸로 사실은 결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대중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ETF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최대 거래소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켰습니다. 네. 그건 이제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가 이제 같이 이제 융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가상자산 생태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이거를 규제하는 게 사실상 힘들어져요. 우선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 석 달간의 신규 투자자가 250만 명이 늘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00~500만 명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특히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숫자예요. 미국만 해도 기관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 5천만 명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규제를 하려고 들어도 이제는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정권의 운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가상자산 생태가 계속 커지고 여기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그렇게 그 무자비한 어떠한 금지나 규제는 사실상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의 가격은 우리 생각보다 사실 달러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상승할 거로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암호 가상자산이라는 그 돌발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유동성이 그쪽으로 흡수되면서 금으로 가야 될 돈들이 이제 빠지니까 이제 금 가격이 상승을 못하는 그런 이유와 함께 또 미국 정부의 어떤 그 규제.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금의 가격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금이나 은 가격이 지금서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말에 너무 규제가 강하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몰려가서 비트코인을 폭등시켜서 미국 정부가 올렸던 걸 한 단계씩 다 축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증거금도 내리고 레버리지도 다시 좀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학습효과가 미국 정부한테 생겼냐면 이거 금 가격하고 은 가격은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잡다가 저쪽이 너무 커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거 함부로 규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금시장하고 은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특히 백신 효과로 지금 미국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제 들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은 가격이 먼저 치고 섰을 겁니다. 지금 다른 원자재 값 다 오르는데 금값, 문값 못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후발 효과가 있어서 네. 지금서부터 이제 꿈틀거리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이게 보니까 유동성들이 들 오른 자산들로 자꾸 이렇게 순환매 형태로 맞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상승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구리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잖아요. 비철금속 쪽으로. 이게 뭐 정제동, 그러니까 정기동 이쪽 관련해서의 어떤 수요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건 금과 은 이제까지 뭐 다른 자산들에 비하면 좀 소외받았던 이러한 맞습니다. 부분들이 앞으로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가상 자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수요층이랄까 아니면 그 수요자층 이런 투자자층이 넓어지면서 정부도 이제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연준 의장이 됐든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됐든 뭐 한국도 뭐 우리 뭐죠 그 장관들 담당 부서 장관들 보면은 이렇게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국회의원들도 이제 법적인 어떤 뭔가를 만들자 이게 점점 공론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뭐 규제들이 딱 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가격을 확 낮추거나 하는 어떤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게 가격을 근본적으로 낮추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출렁거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제나 금지의 그 방향이나 그 폭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가상 자산으로서는 더 이상 이거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문제는 가상 자산이 증권이나 화폐 영역을 넘볼 때 이거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거고 그걸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상 자체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리 잡은 가상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증권의 영역이나 화폐 영역을 넘보할 적에는 이거는 미국 정부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선 이거는 자본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지하 자금이 크게 국경 밖을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게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으로 쓰이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당위성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불법적인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규제 장치를 강화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디지털 화폐가 출시가 됐을 때 이제 발행이 되고 사용이 되기 시작했을 때 이 암호, 이 가상자산 이것들의 가치가 상승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하락하는 어떤 요소가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찬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찬반 의견들이 있는데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이제 가상자산 화폐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이건 사실상의 화폐 개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의 종이 돈을 언젠가는 다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려면 이게 실명을 걸고 다 노출돼야 되는데 모든 지하 자금이 이렇게 다 노출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커가면 갈수록 거기에 일정 부분은 비례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커나간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후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